도장 찍기 전에 이거부터 들으셔야죠. 가족회의 테이블 위에 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의 손이 먼저 굳었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췄죠. 사돈이 또 뭘 가져왔어요?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방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사부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지. 사람 대접받을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 애가 임신했으니 서연이는 정리하면 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제 박도훈이 제 쪽을 보며 침을 삼켰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처형! 그건 말이 좀 세게 나온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부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그동안 우아하다고 소문난 그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제 동생을 짓밟아온 그 입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불법 녹음이야. 고소할 거예요. 사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라는 걸요. 매제가 서연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한 번만. 서연이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이가 이혼 서류를 밀었습니다. 4일 안에 제 동생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드디어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 동생 김서연이 어떻게 기능에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긴 싸움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 41살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고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일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제 여동생 김서연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36살이에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판단이 빠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말에 약했어요. 특히 단정적인 목소리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는 성격이었죠. 초등학교 때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가 서연이 필통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빌려준다고 했잖아. 서연이는 그런 적 없는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울면서 말했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동생은 자기 자신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 아이라는 걸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서연이를 놀리면 서연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 늘 자기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남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서연이가 28배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박도훈이라는 남자였어요. 대기업 다니고 예의 바르고 엄마한테도 잘했죠. 결혼식 날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건 돌아가신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는 폐암 말기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였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악력만큼은 강했어요. 은주야. 네, 엄마. 내가 못 지켜준 거, 내가 서연이는 꼭 지켜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연이가 혼자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아이라는 걸요.
꼭 약속해. 서연이 혼자 두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는 그제야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왜 엄마 임종도 못 지켰을까? 시어머니가 급한 일 있다고 해서 병원 못 갔어.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엄마 임종보다 시어머니 일이 급했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한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를 더 자주 보러 갔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됐습니다. 서연이를 자주 만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할 때 자꾸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췄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언니. 괜찮아. 하지만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동네 부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거실에서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요. 사부인이 서연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어요. 복덩이라니까요. 이렇게 순한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해요.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표정도 자애로웠죠. 저도 잠깐 속을 뻔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이가 접시를 하나 깼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사부인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그 다정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여자가 애 하나 못 낳으면 집안에 있을 이유가 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아이가 없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부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돈이 우리 집안 일에 왜 참견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참견 아니죠. 며느리는 시집 식구예요. 친정 식구 아니고. 사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며 말했죠. 서연아, 언니한테 괜찮다고 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뭘 조심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서연이가 이상해. 시댁에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부간에 의뢰 있는 일 아닐까? 너무 오버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의뢰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서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울었던 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건가?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건가? 무슨 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쓸모없는 거래. 매일 그 말을 듣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서연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맞았잖아. 동네에서도 다들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부인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밖에서는 완벽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요. 집에서는 서연이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야. 하지만 도훈 오빠도 어머니 말이 맞대. 매제 박도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도훈이는 뭐래? 오빠는 착해. 퇴근할 때 케이크도 사오고. 서연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말이 세서 그렇지. 다 집안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내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도훈은 착한 척하면서 서연이를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크로 달래고요. 다정한 말로 포장하고요. 결국엔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요. 서연아, 그건 착한 게 아니야. 교묘한 거야. 무슨 말이야, 언니. 오빠는 진짜 나한테 잘해줘. 서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도훈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말이에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더 자주 만나야겠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겠다고요. 집에 가는 길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서연이 꼭 지켜라. 네, 엄마. 제가 꼭 지킬게요. 그때부터 저는 서연이네 집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놀러 갔어요. 전화도 매일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의 진짜 얼굴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이랬어요.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화목해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며느리냐? 시부모 공경도 모르는 애를 누가 키웠어? 매일같이 서연이를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박도훈은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이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하지만 서연이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결혼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한테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부인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어머니한테 혼났어. 왜, 무슨 일인데? 대를 끊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여자가 기능을 못하면 자리도 없는 거래.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아,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어머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연이는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어요. 서연아, 병원은 가봤어. 응, 작년에 갔었어. 결과는 아무 이상 없대.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래. 서연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시댁에는 못하겠어. 왜?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시댁에서는 이미 서연이를 불량품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도훈이는 검사 안 받았어? 오빠는 괜찮을 거래.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왜 너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 언니.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내가 뭔가 부족한가 봐. 제가 서연이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시댁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잖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부인이 밖에서 쌓아 올린 이미지가 서연이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가 서연이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사부인이 친척들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2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으니 얼마나 속상한지.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피해자처럼 들렸죠. 며느리 탓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부인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어. 서연이가 식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결돼. 여자로서 제일 중요한 걸 못하잖아. 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그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부인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은 왜 자꾸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세요? 제 동생이 억울한 소리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2년 동안 애 하나 못 만들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사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며 말했죠. 언니한테 가서 친정에서 얻어먹고 살아.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남의 집안 이간질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참아달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왜 저렇게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너무 불쌍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래도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어야지. 하지만 서연이는 혼자 못해. 저 애는 자기를 못 지켜. 그래도 내가 너무 나서면 서연이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한의원 데려갔어. 불임 치료 받으라고. 뭐? 거기서 약 지어왔어. 매일 먹으래. 서연이가 가방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그럼 왜 약을 먹어야 해?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이상한 거 맞지? 멀쩡한데 약을 먹으래.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시댁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 편이야. 약 먹으면 몸에 좋다고. 박도우는 여전히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서연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약 먹지 마. 응? 그리고 있잖아. 시댁에서 하는 말들 좀 적어도.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언이 될지 말이에요. 서연이는 그날부터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이 한 말들을요. 박도훈이 한 말들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서연이를 살리는 무기가 됐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은 제 둘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다고 했어요. 박도훈 회사 근처 백화점이었죠. 그런데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 지금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회사 앞 식당인데 어머니랑 오빠가 있어. 그럼 들어가서 인사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가 한 명 더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 모르는 사람이야. 셋이서 밥 먹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밖에서 보고 있어. 유리창 너머로.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식당 밖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는데 코트도 제대로 안 여미고 있었어요. 멍하니 유리창 안을 보고 있었죠.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사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박도훈 옆자리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박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 선 서연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언니, 저게 뭐야? 서연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여자 손을 잡고 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사부인의 표정이 자애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서연이한테 보이던 그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박도훈이 뭔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부인도 함께 웃었죠. 마치 가족처럼 보였어요. 아니, 가족보다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언니, 나는 뭐야?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년 동안 뭐였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켰지만 서연이는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이상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웃잖아.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사랑받을 수 없는 거야?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시댁이 이상한 거야.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가족도 아닌 거야. 그 순간 서연이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박도훈한테 물어봤답니다. 오빠,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어? 박도훈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대요. 응, 엄마랑 먹었어. 둘이서만.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서연이가 다시 물었답니다. 회사 근처 한식집에서. 박도훈이 잠깐 멈칫했대요. 너 어떻게 알아? 지나가다 봤어. 여자 한 명 더 있던데. 아, 그거. 엄마 친구 딸이야. 인사만 한 거야. 너무나 매끄러운 대답이었답니다.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손잡고 있던데.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친한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박도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야,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대요. 자기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제가 지인을 통해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요. 박도훈 회사 같은 층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지연이었어요. 나이는 28살이었고요. 그리고 박도훈과 자주 점심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언니? 그 여자 오빠 회사 사람이래.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 사람이 왜 어머니랑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나한테 잘해줘. 여전히 박도훈을 믿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사오고 다정하게 말하는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서연이는 자주 박도훈 회사 근처에 갔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요. 한 번은 박도훈과 최지연이 나란히 걷는 걸 봤답니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업무상 대화치곤 너무 편해 보였죠. 또 한 번은 사부인이 최지연과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사부인이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서연이가 제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서연아, 나는 대체 가능한 자리였어. 교체할 사람이 준비되면 버려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교체 대상이 됐다는 걸요.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 서연아, 일단 침착하게 있어. 언니가 방법 찾을게. 하지만 솔직히 저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서연이를 지킬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위험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증거가 필요해. 감으로는 안 돼. 무슨 증거? 박도훈이 바람 피우는 증거. 사부인이 며느리 갈아치우려는 증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심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아, 녹음해. 뭘? 어머니가 하는 말, 오빠가 하는 말. 다 녹음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내가 살 길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될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최지연이 임신했대.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났어. 최지연이 임신했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확실해. 응.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오빠랑 사귀는 줄 알았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언니, 나 어떡해.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침착해. 내가 지금 갈게. 서연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부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훈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서연이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은 구도였습니다. 사돈이 왜 여기 왔어요? 사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동생 보러 왔죠. 오늘은 안 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서연이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사부인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부인은 서연이한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 됐어요. 이전처럼 밖에서만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서연이를 무시했죠.
우리 며느리는 살림도 제대로 못해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사부인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여자가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뭐하러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도훈도 달라졌습니다. 케이크를 사오던 남편은 사라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오늘 회식이야. 어제도 회식이었잖아.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차갑게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답니다. 서연이가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았어요. 배불러. 밖에서 먹고 왔어. 그리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일부러 서연이한테 들리게 하는 것 같았답니다. 지연이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최지연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서연이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사부인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답니다. 또 깼네. 정신이 없는 거야, 뭐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여자가 정신이 왜 이 모양이야. 서연이가 깨진 접시를 주우며 물었답니다. 어머니, 방금 전화가.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지연이 누구예요? 사부인이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대요. 알 필요 없어.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박도훈은 새벽에 들어왔고요. 술 냄새가 진동했대요. 오빠, 지연이가 누구야? 박도훈이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머니가 전화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랑 상관없다니까. 박도훈이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대요.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답니다. 다음 날 제가 서연이를 만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최지연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며느리 될 사람이래.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녹음은 하고 있어. 응. 계속하고 있어. 잘했어. 절대 지우면 안 돼.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녹음하게 됐어요. 그날 서연이는 방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거실에서 사부인과 박도훈이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사부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지. 사람 대접받을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서연이 손이 떨렸답니다. 박도훈이 대답했대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애가 임신했으니 서연이는 정리하면 돼. 정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이는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박도훈이 말했대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살림 못한다. 시부모 공격 못한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뭐든 되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처형이 있어서. 사돈이야 뭐라고 하겠어. 증거도 없는데. 사부인이 웃었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대요. 서연이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서연이는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토할 것 같았대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깨달았답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기능이었고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버려질 물건이었다는 걸요. 서연이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녹음했어.
뭘? 어머니랑 오빠가 나를 정리한다고 했어. 내가 다 녹음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은 겁니다. 서연아, 절대 그 파일 지우면 안 돼. 백업도 해도. 응, 알았어. 그리고 있잖아. 이제 싸워야 해. 서연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응, 언니. 나 이제 알겠어. 말로는 못 이긴다는 거. 기록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눈을 뜬 거라는 걸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요? 서연이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거라 합법입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서연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서연이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도훈이 서연이를 불렀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대요. 사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아, 이혼하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답니다. 서연이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대요. 이유가 뭔데? 우리는 안 맞아. 너도 알잖아. 갑자기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부인이 끼어들었답니다.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어요. 살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저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건 내 말이고 우리가 본 건 2년 동안 애가 없다는 사실이야. 사부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도훈이 서류를 밀었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는 안 줄 거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며느리 역할을 못했잖아. 서연이 손이 떨렸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오빠, 최지연은 뭐야? 박도훈 얼굴이 굳었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임신했다며. 오빠 아이잖아. 입 조심해.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박도훈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답니다. 나 녹음했어. 어머니랑 오빠가 나를 정리한다고 한 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부인과 박도훈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박도훈이 차갑게 웃었답니다.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 당연히 되죠. 불법 녹음이야. 너 지금 범죄 저질렀어.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뭐?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몰랐어. 박도훈이 비웃듯 말했답니다. 고소할 거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사부인도 거들었어요. 우리 아들 사생활 침해했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서연이는 패닉 상태가 됐답니다. 자기가 법을 어긴 줄 알았대요. 도장 찍으면 고소는 안 할게. 안 찍으면 내가 먼저 범죄자가 돼. 박도훈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답니다. 변호사가 합법이라고 했는데요. 박도훈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흔들렸대요. 집을 나온 서연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 범죄자야. 무슨 소리야? 오빠가 불법 녹음이래. 고소한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도훈이 서연이를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집 앞 공원이야. 거기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저는 곧장 서연이한테 달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서연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 어떡해. 나 감옥 가는 거야. 서연아, 아니야. 제가 서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 합법이라고 했잖아. 근데 오빠가 불법이래. 박도훈이 거짓말하는 거야.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말? 응. 내가 대화 당사자로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할 때 적용돼. 너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잖아.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럼 나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있잖아. 제가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살기 위해 남긴 증거야. 범죄가 아니라 생존이야. 그 말을 듣고 서연이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웠어. 알아. 근데 이제 알았지. 박도훈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박도훈이 불법 녹음이라고 협박하던데요. 전형적인 협박 수법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겁을 주죠. 그럼 정말 합법 맞는 거죠? 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증거 능력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 간통 의심, 이혼 강요까지 다 담겨 있네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상대가 잘못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녹음 운운하면서 협박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서연이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알겠어. 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맞아, 서연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피해자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사람으로. 응, 알아.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기능으로만 봤어. 애 낳는 기계로.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알았어.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서연아. 근데 이제는 달라. 나 이제 사람으로 살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잘했다. 네, 엄마. 제가 서연이 지켰어요. 이제 서연이는 스스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달라졌습니다. 박도훈의 협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녹음 파일이 서연이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연이한테 용기를 줬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가족회의 날이 왔습니다. 박도훈 친척들까지 모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자리였죠. 저도 서연이와 함께 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사부인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조용히 도장만 찍어.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한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죠. 박도훈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서연이가 서류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거부터 들으셔야죠.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사부인의 손이 먼저 굳었어요. 사돈이 또 뭘 가져왔어요.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사부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지. 사람 대접받을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 애가 임신했으니 서연이는 정리하면 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박도훈이 제 쪽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처형, 그건 말이 좀 세게 나온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사부인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우아하다던 그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고소할 거예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합법입니다. 변호사도 확인했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사부인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 이게 정말 형님 목소리 맞아요? 사부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훈도 고개를 숙였죠.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자료 포함해서요. 사부인이 쌓아온 이미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동네에 소문도 났어요. 며느리를 기능으로 본 시어머니라고요. 이혼 소송은 서연이가 이겼습니다. 녹음 파일과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거든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지금 서연이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해하죠. 얼마 전 서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사람이 된 느낌이야.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능으로 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폭력입니다. 기록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